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시간에는 제가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컨설팅에 대해서 수원에서 제가 방문요양을 운영하면서 학교에 강의도 나가면서 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문을 막상 열었을 때, 센터를 열었을 때 하는 운영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시작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 많은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치에 대해서 설치를 먼저 잘 한 다음에 장소 섭외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것이니까요. 조금 이렇게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잘 들어두시면 틀림없이 제가 장기요양기관을 해야 되겠다,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장기요양기관이란 그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것은 가정으로 요양보호사들을 파견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럼 파견하는 곳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등급을 받으신 어른들한테 가서 어떻게 그 노인들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신체활동, 정서적인 활동 아니면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인력파견센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력파견센터하고는 조금 달라요. 개념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이라는 것을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력은 그런 좀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좀 나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하면은 제일 먼저 방문요양을 먼저 해요. 그러면 방문요양이라는 자체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가정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라는 이야기를 쓰죠. 그래서 가정으로 가서 어르신들의 불편한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불편한 도움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이거를 하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가정부로 취급을 받느냐, 파출부로 취급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은 좀 달라요. 가서 정말로 그 어르신들한테 제가 처음에 이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예요. 선생님들을 파견을 내보내면 어른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부 취급을 하고 파출부 취급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지금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좀 많이 그런 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져서 어른들도 선생님들을 존중해주고 또 반대로 선생님들도 어른들은 존중해주고 하는 많은 풍토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어른들은 아무리 그래도 옛날 생각에 더 많이 잡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를 와서 도와주니까 어떻게 해요? 뭐든지 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좀 힘들게 하기는 해요. 힘들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초창기 때, 제가 초창기 때 했을 때만 해도 그 시기에는 정말 파출부 취급, 가정부 취급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서로 윈윈하는 도와주는 사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요양을 먼저 설치를 할 때는 방문 목욕도 같이 설치를 해요. 방문 목욕을 같이 설치를 해야만이 어떻게 어르신들이 목욕이 필요하다라며 같이 목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문 목욕도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또 많이 주간보호라든지 아니면 복지원고 아니면 뭐 요양원까지 같이 하지만 지금 시간에는 제가 가장 쉽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로서 5년 이상을 하신 분들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이 아무래도 조금 편안하죠. 먼저 편안한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경험을 쌓고 주간보호 아니면 요양원까지 더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주간보호나 요양원까지 한다라는 것은 조금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장기요양기관 즉 말하자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설치할 수 있는가. 설치를 먼저 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운영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설치하기 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먼저 고민을 한다라면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먼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 시설을 할 때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시설은 먼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이 제곱미터라는 말은 잘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5평이라는 말을 써요. 5평. 5평 정도의 방이 있어야 돼.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각 지역에 사시는 곳마다 달라요.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건 다르지만 5평이라는 기준은 똑같아요. 그래서 16.5 제곱미터다라는데 우리는 그냥 5평, 평이라는 말이 더 편하기 때문에 5평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구집이 1층이다, 2층이다 이거는 구애받지 않아요. 그거는 구애받지 않는데 평수는 구애를 받고 또 지자체마다 내주는 조건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4강에 가서 해드릴 건데 지금은 뭐뭐 서류가 필요하냐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먼저 어떻게 해요? 사무실을 구했다라면 사무실 안에 직기가 들어가야 돼요. 사무실 용도, 그러니까 책상, 그 다음에 전화, 팩스가 되는 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물함이 꼭 잠금 장치가 되어야 돼요. 그거는 평가 부분에서도 꼭 해요. 왜?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장만을 하실 때 아예 잠금 장치가 되는 것을 준비하시는 게 나중에 또 하나 다시 장만하는 그런 불편함을 없앨 수 있죠. 그 다음에 서류가 그것을 먼저 만들어 놓은 사무실을 얻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반 현황을 적은 서류, 그 다음에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시설 현황을 적은 서류,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일 먼저 세입과 세출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정부에서 초창기 때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낼 때만 해도 지금처럼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 정부에서 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서류에 신청을 했을 때 반려가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운영규정. 왜요? 운영규정에 따라서 선생님들 아니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보기 때문에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째 시간과 3번째 시간에 이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내용은 필수다 하는 것을 세밀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제가 장기 요양 기간이라는 것은 어떻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먼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조금 인지를 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사무실을 먼저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얻기 전에도 먼저 얻어놓고 시작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컨설팅을 했을 때 제일 실수한 게 그거였었어요. 사무실을 먼저 얻어놓고 이걸 먼저 잘못 말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사무실을 얻어놓는 건 아니에요. 서류를 먼저 갖추고 먼저 어떻게 해요? 알아봐야 돼요. 그 장소에서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자체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 서류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업계획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일단 어떻게 나중에 세세하게 보더라도 조금 어떤 게 들어가는지는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업 목적이에요. 어떻게 나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어떠한 방법을 하겠다. 목적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문 요양에 대해서 어떤 어르신에게 누구를 보내겠다라는 목적을 적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운영 규정 안에도 들어가지만 사업계획서 안에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이다. 어디에 주소 기관명 이런 것을 적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처음에 냈을 때 가장 했던 게 이거예요. 이렇게 서류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5가지 서류 있으면 돼. 그것만 갖다가 그냥 신고하면 돼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적고 운영규정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을 잡을 수 있게 요 강의만 잘 들으면 계획서는 정확하게 잡아서 어떻게 해요? 들고 손에다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현황, 그 다음에 담당 업무, 즉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해요. 그냥 사회복지사니까 사회복지사 역할하면 되지. 요양보호사는 그냥 집에 파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금은 법이 강화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초창기 땐 그렇게 했어요. 초창기 때는 그냥 사회복지사는 그냥 어르신들 대상자 발굴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그냥 짝 맞춰서 보내면 됐어요. 지금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 그래서 세월이 흐른 만큼 노하우가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방문 요양과 어떻게 방문 목욕 사업 계획서를 짜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앞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운영 방침을 가지고 이런 시설에서 이런 담당 업무를 사회복지사나 사무원이나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개론적으로 했다라면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 계획서가 쭉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몇 명에다가 몇 시간 이런 것까지 다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요 사업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세세하게 풀어놓는 거죠. 그런데 방문 요양한다고 하고 방문 목욕만 한다고 해서 그것만 적어놓느냐? 그렇지는 또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어떻게 뭐 방문 목욕만 하고 방문 요양만 하면 대상자 그 어렵고 힘든 사시게 분들한테 무엇을 해줬느냐 이렇게 또 물음이 나와요. 평가 부분에서도 그게 꼭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업이라는 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내가 하겠다. 내가 그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역할을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하겠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 기타 사업이 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 효과,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령화가 돼가는 그 어른들한테 어떤 기대를 줄 것이냐. 사실 이 장기요양보험 안에 있는 재가장기는 어떻게 해요? 예방 차원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요양으로 더 가시기 전에 탈시설화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집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어르신을 돌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돌보자라는 거 안에서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안에서 그 어른들한테 어떠한 것을 줬느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자세하게 넣어줘야 사업계획서를 보고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허가를 내줄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구나 라고 어떻게 이 정도면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지금은 신고제가 아니라 지정제란 말이에요. 운영을 잘 못하겠다라면 지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세트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업계획서가 잘 짜서 들어가면 이 사람이라면 우리 지역 안에 와서 어른들한테 잘 해주겠구나라고 공무원이 어떻게 해요? 안심을 하겠죠. 그러면은 허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어서 한다라면 틀림없이 보람이 된단 말이에요. 보람이 되고 어떻게 해요? 지역사회 안에서 그 어른들 아닌 어른들 또 그 지역사회 주부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어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죠. 예산서죠. 항상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재무 부분에서 굉장히 강화를 해요. 감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줘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는 개념 아래서 충분하게 또 어떻게 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얼마만큼의 어떻게 해요? 재정을 같이 나누어서 하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재무를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자체다 1년에 한 번씩 예산 보고도 해야 되고요. 결산 보고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거 짜는 게 또한 만만찮아요.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고 저희부터도 사실은 이게 어려워서 예산을 짤 때는 괜찮은데 세출은 어려워가지고 세무사무실에다가 맡겨서 비용을 줘서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잘 짜고 세출을 잘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짜는 방법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는 거. 하지만 어떻게 해요? 실상 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알기 전이 힘들어요. 우리 왜 그러잖아요. 뭐 콜럼버스 계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란 세울 수 있어? 근데 못 세운다니까 자기가 딱 깨트려서 세웠어. 나도 그건 할 줄 아는데 그래요. 알면은 별거 아닌 것이 어떻게 해요?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거를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선배로서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제가
이 사업만 어떻게 해요? 10년이 넘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어떻게 후배들한테 잘해서 이거는 괜찮고 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우리가 앞으로 20, 30년 뒤에 충분히 그분들한테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잘해준다라면 충분히 그분들한테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규정 안에는 그럼 또 뭐가 있느냐? 사업계획서는 이런 게 들어있다면 운영 규정 안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장기 요양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내가 운영을 잘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르신들에게 잘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게 대상자죠, 당연히.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파견을 해서, 요양 선생님들한테 파견을 해서 그 어르신들의 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삶을 그냥 똑같이 가겠다? 아니죠. 삶을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집 안에서. 어른들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양원 하면 물론 우리 나이나 앞으로의 세대는 아유 나이 들면 요양원 가야 돼 이러고 다 마음의 준비를 해요. 하지만 현재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양원을 가겠다 그러면 당신이 곧 죽는 줄 알아요. 좀 죽는다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아 나는 요양원 가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오랫동안 해본 바로 의하면 요양원에 가신 어르신들이 정말 일주일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곡기를 끊고 아니면 갑자기 심적에 어떤 변화가 와서 심장마비 같은 게 와서 금방 돌아가시는 분들이 간혹하다 계셔요. 다는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은 물론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아 요양원 가도 괜찮아 하기는 하셔요. 하지만 많이 아직은 집에서 있고 싶어 하셔요. 아마 우리들 지금 이거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럴걸요. 될 수 있으면 나도 집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를 내보내는 요양 선생님들을 잘 파견을 해서 해야 되는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를 어떻게 돌보겠다라는 거가 운영 규정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들어가야 돼요. 파견도 중요하지만 요양보호사에게 내가 어떻게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것도 운영 규정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다못해 상여금을 어떻게 주겠다, 이분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주겠다, 우리 센터 안에서는 이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운영 규정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요양보호사들 선생님들 입장에서 많은 정책이 나와요. 사실은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센터보다는 요양 선생님들한테 더 많이 왜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더 약자라는 거예요. 약자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예요? 운영을 했을 때 그 시설에 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나와요. 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하겠다 해서 운영위원회 얘기도 나오고는 거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하면은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대표 몇 명 아니면 대상자들 대표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대상자니까 어떻게 해요? 보호자들이죠. 그 보호자들하고의 같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관한 사항을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에서는 이제 요양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배상보험을 하고 우리 센터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아니면 뭐 욕구 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불만 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타 사항으로 쭉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 규정을 또 잘 짜야 돼요. 그래서 앞에 사실 인력 현황이나 시설 현황 같은 건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잘 짜느냐에 따라서 반려가 되느냐, 지정이 되느냐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럼 다시 일반 현황 안에는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기관명. 기관명도 괜찮아야 돼요. 이게 가나다라 순으로 보통 건보에서 어르신들 대상자 받았을 때 그 등급을 받으면 나올 때 가나다 순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나오는 게 앞장에 있느냐 뒷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저희 같이 좀 오래된 데는 그런 거 별로 교육 안 받는데 새로 내시는 분들은 요 기관명도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입에 좀 착착 붙는다 그러죠. 이런 것들. 그래서 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 현황. 직원이 어떤 사회복지사가 있고 사무국장 뭐 이렇게 등등 들어가는 요양보호사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관 현황. 어떠한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기관 규모죠. 규모라는 건 뭐예요? 5평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또 다른 걸 더 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상담실을 또 만든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복지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더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평수가 또 달라지겠죠. 아니면 내가 얻었는데 내 건물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또 얻었는데 평수가 커. 그러면 그 평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 현황에서는 시설장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사만 된다? 아니에요. 지금은 요양보호사가 5년이 넘은 요양보호사가 있으면 물론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해요? 장롱 면허는 안 되고요. 현장에서 어떻게 60시간 이상을 5년 이상을 한 요양보호사도 어떻게 해요? 시설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장은 사실은 사회복지사인 나만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은 간호사, 그 다음에 5년을 근무한 요양보호사 등이 다 시설장을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당연히 필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설장, 사회복지사 1명과 처음에 개설을 할 때는 사회복지사 1명과 요양보호사 15명이, 도시는 물론 5명이에요. 동어촌, 그러니까는, 아니요, 다시요. 도시는 15명 이상, 농어촌은 5명 이상이에요. 물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양보호사 나 그거 뭐 별거 아니니까 나 다 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안 돼요.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 현황 16.5제곱미터가 우리가 말하는 5평이에요. 5평이 꼭 필요한 필수예요. 5평 이상이 되면 상관없지만 저희가 낼 때 보니까 그 이렇게 줄을 이렇게 잴 때 이렇게 레이저 빛 빨갛게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져서 정확하게 재요. 그러니까는 건물에 내가 5평이라서 딱 얻었는데 벽 띄고 못 띄고 떼어서 안 돼요. 꼭 어떻게 해요? 딱 안에 실 딱 들어가는 그 공간이 와서 딱 띄었을 때 줄자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레이저로 쏘는 걸로 해서 딱 띄었을 때 5평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조금 넉넉한 걸 얻으셔야 되죠. 그리고 구집이 1평에 얻어서 1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층에다 얻어가지고 굳이 비싼 세를 누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조금 더 어떻게 해요? 2층이나 3층도 상관없어요. 저는 뭐 높으면 내 건물에 있으면 15층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근데 사실 이제 15층까지는 너무 높고요. 보통 2, 3층 정도가 제가 봤을 땐 괜찮아요. 1층에 있으면서 시설장들이 보통 사회복지사나 바깥에 방문을 많이 나가요. 그러면 불을 끄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는 문 닫았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보통 바깥에 나가서 방문을 하고 어르신 댁 방문을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녁이에요. 그럼 저녁에만 불을 켜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낮에는 문을 닫혀 있고 밤중에만 불을 켜 있으니까 여기는 안 하나 봐 이런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층보다는 2층이나 3층이 더 괜찮지 않나 제가 경험에 의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층은 조금 문을 자꾸 닫아놓고 불을 끄니까 혹시 빈상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간판은 걸어 있잖아요. 간판은 걸어 있는데 불이 자꾸 꺼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할 때 그래요. 만약에 1층을 얻었으면 불을 켜놔라. 불을 켜놓고 앞에다가 어떻게 해요? 잠깐 외출 중입니다라고 써놔라.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집이 비싼 1층을 얻는 것보다는 2층, 3층도 괜찮다라고 저는 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정확하게 잘 쓰고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을 잘 쓰고 그런 다음에 일반 현황, 인력 현황, 이 시설 현황은 어차피 있는 종이에 칸만 채워나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거 칸 채우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구나가 다 어렵다 보니까 설명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본 사람들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데 서로가 다 처음 하다 보니까 막상 자기는 어떻게 해서 그리고 초창기 때는 지금처럼 까다롭게 안 했어요. 왜요? 많이 열어야 되니까 센터들을 많이 열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부족해도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수원서 하거든요. 우리 수원엔 말해도요. 방문요양센터가 200개가 넘어요. 방문요양센터만.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빼고요. 주간보호 빼고 방문요양하고 목욕을 같이 하는 보통 방문 목욕을 하면 방문요양도 같이 하고 보통 간호사라면 간호까지 같이 해요. 근데 이제 간호사들이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방문 간호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드물지만은 방문 요양이나 어떻게 해요? 방문 목욕은 같이 한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방문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 목욕도 같이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까다롭기 때문에 표준 계획서 안에 표장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는데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면 우리가 서비스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보에서 나오는 표정 안에 만약에 방문 요약만 돼 있고 방문 목욕이 없으면 우리 방문 목욕 못 들어가요. 근데 방문 목욕을 해달라고 했는데 또 방문 목욕을 우리가 지정을 안 받아 놓으면 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처음에 설치를 받을 때 아예 어떻게 해요? 방문 목욕과 방문 요양을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해서 같이 승인을 받아놔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갔을 때 어르신들을 대상자가 돼서 우리 센터에서 서비스를 나갈 때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을 채운다라는 개념이지만은 전혀 모를 때는 그 칸을 채우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론식으로 쭉 이렇게 해드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세밀하게 어떤 부분을 꼭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세밀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이번 시간에 잘 듣고 다음 시간에 잘 들으면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종이를 딱 들고 5개 서류를 들고 내가 설치를 하게 할 수 있겠구나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설치가 아니라 사업 계획서. 설치를 위해서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이것만 잘 들으시면 제가 처음에 고생을 했던 사업 계획서 짜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론에 대해서 해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다 훑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업 계획서를 정확하게 짜는 방법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